너의 이름은처럼 이렇게 만져볼 수 있잖아요. 아 많이 못 만져보셨습니까? 혹시 그래서 매번 바뀌면 거기 사이즈도 달라지는 건가? 당연히 달라지죠. 오늘 왜 이렇게 영화 얘기하면서 입맛을 가지십니까? 나 또 내가 야한 무슨 얘기 하려는 줄 개새끼예요. 알았어. 자, 망해가는 방송국에서 만드는 영화 팟캐스트 22화입니다. 52일 남았습니다. 몇 화 남은 거지? 잠깐만 다시 계산해봐야겠다. 아 디데이를 잡고 있습니까 아 다들? 그럼 당연하지. 디데이 며칠 남았습니까? 저 디데이 안 잡고 있어요. 뭐 대충 저는 한 20일 남은 것 같은데. 아, 퇴직일이요? 아 네네 퇴직일 한 그럼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지용 PD 나가면 이거 계속 합니까? 하죠. 돈 안 줘도 올 겁니까? 아 그럼요. 아, 돈 안 줘도 그럼요. 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장지웅 전 PD가 되는 겁니까? 아니 여기 출입이 안 되잖아 근데. 아 밑에서 신분증 맡기고 출입증 가져올게요. 아저씨가 아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아 아니, 51일입니다. 아 51일 남았으니까 아 그래요 만 나이 윤석열 나이도 중요한데 만 나이라고 칩시다 우리. 자 자기소개해 주십시오. 네 망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윤여건 PD입니다. 네 요새 야구에 빠져 있는 찐 LG 팬이요 일어나라. 장지웅 PD입니다. 아니 요즘 정치권의 이슈가 얼마나 많은데 왜 야구를? LG가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서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말 3S에 빠졌어. 정말 제가 극티라서 사실 울음이 거의 없는 사람인데 아 정말 2차전 승리 이후에 집에서 울컥해가지고 정말 감동에 젖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전 홈런이 컸어. 아 진짜 아니 요즘에 투런. 이제 퇴근 시간에 이렇게 가다 보면 유광장바 입고 거의 눈물 흘리려 그러는 아저씨들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뭐라? 분노하십시오 팬 여러분. 아니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유광잠바를 입어본 이후로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분 LG 팬이었다가 무려 두산으로 넘어가신 분입니다. 아니 그게 무려.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LG 경기를 올해 한 10년 만에 보러 갔어요. LG가 1위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왜냐면 나는 갈 때마다 늘 졌거든. 패배 요정이네. 그러니까 엘로키 시절부터 그때 갔으니까 엘로키 시절 간다 가지고 한 10년 만에 야구장에 갔어요. 심지어 한화랑 경기했었어요. LG가 1위고 한화가 거의 8, 9위 이랬었어. 뭐 그거야. 근데 그날 졌어. LG가. 나도 내가 처음 갔던 경기에서는 내가 LG가 졌어. 아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1등인데 내가 가니까 감히 니네가 져? 나왔는데 이게 무슨 잠실구장의 옆에 두산 그 매장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서 두산 모자를 했습니다. 최악이야. 저 변절자. 자, LG가 29년 만에 우승했다는 건 지웅 PD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승이라고 하면 우승은 안 돼. 아니고 승리. 아 그래요. 우승 승리. 예정자라는 것. 뭐 사실 일단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하기 위한 발판을 어쨌건 마련한 거고 이번 승리가 분위기도 완전히 전환되기도 했고 아직 안 됐어. 아니야 전환됐어. 이제 세 경기 마저 수입하고 이기면 깔끔하게 4승 1패로 이제 우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지금 1대1인데 뭘 뒤집었다고 얘기해. 2대1이면 몰라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KT는 확실히 지친 것 같고 이제 LG는 이제 원래의 그 한동안 좀 경기를 오래 쉬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좀 경기 컨디션이 좀 올라왔다. 이제 좀 제대로 올라왔다. 오늘 이제 3차전 경기 있을 건데 오늘 경기 잡고 나면 이제 확실하다. 자, 그럼 하나만 고르세요. 둘 중에. 나와요. 자, LG 우승, 총선 승리. 하나, 둘, 셋. 4월에 뭐 총선 이기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LG가 이겨야지. 아니 여기 LG가 이겨야지. 여기 지금 지지 정당이 없어. LG가 이겨야지. 나는 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LG 우승, 정의당 재건. 하나, 둘, 셋. LG 우승이죠. 여기 정의당도 지금 싫어해. 당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내가 출마하면 얘가 다르지. 나의 그 국회 입성과 LG 우승을 놓고 보면 내 국회 입성이 우선이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TBS 살리기, LG 우승하기. 하나, 둘, 셋. LG 우승이죠. 그럼 뭐 말해 무엇합니까? TBS 살아야죠. 살아야 하는데 인적 구성은 좀 바뀌어야 돼요. 야, 역시 다 뒤집어라 파야. 아니 전두환 사람은 대통령이 바뀌어야 됩니다. 존나 위대한 게 야구는 모든 걸 바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뭐 오늘도 이따 영화 얘기하면서 하겠지만 이 이성적인 측면과 이 인간의 감성적인 측면은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달라. 난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이중적이야. 달라. 아니 LG는 대기업이잖아요. 그런데요.
나는 그래서 어디 가서 사실 LG 팬이라고 안 하고 이제 진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쌍둥이 얘기를 할 땐 그렇죠. 트윈스 팬이라 그래요. 트윈스 팬. 트윈스 팬. 나는 트윈스 팬입니다. 근데 LG 왜냐면 MBC 청룡 때는 아니었거든. 그렇죠. 그때는 난 태어나기도 전이었고. MBC 청룡 때가 사실 MBC 청룡이 LG 트윈스가 됐죠. 근데 이거를 안다는 거는 아재라는 얘기예요. 그래. 근데 LG 팬들이 아저씨가 그렇게 많대요. 다들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봐오고 나서 그동안 한 번도 우승 못하는 기간 동안 함께하면서 이제 동지애가 생긴 그 사람들이고 그게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은 것뿐이지 꼭 아저씨라 그래서 LG 팬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윤영호 PD는 어디 팬이십니까? 저는 기아가 잘할 때 기아 팬입니다. 그러면은 2008년, 2009년 이후로 재밌는 걸 못 봤겠네요. 그럼요. 기아는 나지완이지. 나지완 아저씨 이제 40 넘지 않았어요? 그럼요. 그때 하필 내가 고3이었네. 그게 낙이었지. 으아. 그래서 난 재수를 했지. 가을 야구랑 그 수능 시즌이랑 겹쳐버려가지고 진짜 그때 참 근데 좋았는데. 이게 끊을 수가 없어요. 아까 3S 정책 얘기했는데 이게 알면서도 볼 수밖에 없어. 그쵸. 미치거든. 근데 진짜 야구 얘기 나오면서 그 얘기는 오늘 하고 싶었어요.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JTBC에서 최강야구? 보도했던 것 같은데 지금 나오고 있는 한국 시리즈 티켓들도 100% 온라인 판매로 하고 있고 사실 뭐 예전부터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코레일도 명절 때나 이럴 때 보면 거의 대다수의 좌석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문화활동이나 어떤 최소한의 이동권 이런 것들을 보장받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상황. 그래 나도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LG 팬들이 아저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온라인 예매를 너무 힘들어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진짜 그 인터뷰하신 분도 70대 할아버지가 인터뷰하셨는데 MBC 청룡 때부터 팬이었는데 이제 29년 만에 지금 한국 시리즈 우승 가능성이 어쨌건 높은 상황은 지금이라서 이게 현장 판매라도 하면 전날부터 본인의 그 늙은 몸을 이끌고라서도 열정적으로 기다려서 하루든 이틀이든 기다려서라도 밤을 새서라도 표를 살 의사가 있는데 현장표가 없다. 현장표가 없어서 구매를 할 수가 없다. 이거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같은 LG 팬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도 이제 그런 걸 볼 수 없는 상황 혹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국회에서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국회에서 해야 됩니까? LG를 KBO에서 하면 돼. 위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좀 LG 야구를 잘 보기 위해서 국회에서 입법을 해달라. 입법을 좀 해서 아니 근데 꼭 야구장뿐만이 아니라 잘 생각해 이 정도 보면 이익단체 아닙니까? 역시 정치는 손해를 놓지 않고 있어. 그 영화도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영화관이나 이런 그 문화 공연 시설에도 노인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게 그동안은 그냥 스치듯이 생각하면서 노인분들은 이런 것들이 재미가 없어서 안 보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고 싶어 하더라도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어 하더라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논의를 고스란히 이제 뭐 야구는 당연히 KBO에서 얘기하면 되는 문제지만 뭐 코레일 표 문제도 그렇고 다른 이제 전반적인 문화 영역에 있어서 이 디지털 소외계층들, 이 미디어 소외계층들이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제가 자본주의 지지자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준호통 총무국장이 자본주의 지지자다. 아니 뭐 나는 그럼 공산주의 지지자입니까? 자본주의 지지자로서 말씀드리면 곧 있으면 어차피 저희가 그 초고령화 사회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자본이 제일 많이 있는 집단은 그 고령화된 인구일 거예요. 그 고령화된 인구들의 그 니즈에 맞춰서 어차피 변할 겁니다. 어차피 변할 굳이 거라고 입법이 생각하면.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미스터 트롯이나 트롯 시장이 커졌듯이 방송계에서 이미 그런 공연계에서도 이제는 시니어를 잡아야겠다는 판단에 빡 쓰면 바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할 겁니다. 아니면 그냥 콜로세움처럼 좌석을 좀 없애주세요. 그냥 차라리 입석으로 다 낑겨서 보자. 맞아. 미국은 그래요. 그냥 입석으로 낑겨서 보자. 미국은 제발. 지정석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극장 같은 경우에도 그냥 표를 사면 들어가서 자기가 앉고 싶은데 앉고 남은 자리에 앉아요. 그냥 입석으로 하고 입석으로 해서 뭐 사실 좌석을 끊어놓고도 경기가 진행되고 좀 흥미로워지면 다들 복도로 튀어 나오거든요. 그 계단 있는 데로 다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그럴 거니까 그냥 좌석만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입석도 기차처럼
입석표도 같이 팔아가지고 좀 더 많은 인원이 좀 들어갈 수 있게 아니 해줬으면 지금 좋겠다. 근데 안전은 그 바깥에다가 구급차 몇 대 불러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잠실구장 같은 경우에 너무 낡아서 그러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사직구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사직구장도 그렇고. 아니면 그 파울라인 바깥쪽에 좌석을 더 설치해 주시던가. 아니면 경기도 같이 뜁시다. 아 같이 뜁시다. 야구팀도 다 합쳐버리는 거야? 전 국민의 즐거움. 다 같이 서울구단 되자. 서울 편입처럼 김포 서울 편입처럼 기부서 편님. KT도 서울구단. KT도 서울. 전부 다 서울구단. 이번에 그거 관련해서 김종현 지사 사진 하나 올렸더라고요. 어떤가요? 그 페이스북에다가 2000 미래의 대한민국 신 지도 이러면서 그 서울만 덩그러니 있는 지도 사진.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시 대구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올리셨더라고요. 아무튼. 삼국지인 것 같아요. 약간 땅 따먹게 하는 느낌이랄까. 제가 요즘에 삼국지를 다시 하고 있어. 땅 따먹게 여건을 하는. 제 휘하 장수로 뒀습니다. 지금 하진으로 저번에는 하고 있는데. 참수시키더니 곧 목 자를 거래. 왜냐면은 삼국지 10에서는 여건이 되게 스탯이 낮더라고. 근데 14는 조금 높아. 지금 하진으로 열심히 삼국통일에서 황건적을 토벌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너무 힘듭니다. 회사에서 못 하고 있는 거를 지금 컴퓨터로 구현하고 있어요. 메타버스로. 근데 삼국지는 진짜 위대한 게임이에요. 우리 근데 다시 미디어 얘기 돌아오면 어쨌건 방송 3법 얘기는 우리가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이 어저께 그 여당이 퇴장한 상황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처리가 됐습니다. 되었죠. 근데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무엇인지는 지용 PD가 소개해 주시죠. 일단 노란봉투법은 이제 왜 노란봉투법이에요? 왜 노란 봉투야? 그게 노란비석인 줄 알았어요. 과거에 촌지야? 아니. 그 과거에 쌍용차 때였나?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제 경찰에 물건들이 파손되거나 뭐 이런 어쨌건 과거에 있었던 그 시위의 형태 때문에 발생한 피해 때문에 이제 사측이 손해배상을 걸었는데 사측의 손해배상액이 엄청 컸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사실 노동자의 권리나 이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굉장히 깐깐하게 판단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이 거의 다 인용이 됐었었는데 이게 이제 적절치 않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모금 운동을 벌였고 그 모금 운동을 한 그 금액들을 노란 봉투에 담아서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노란 봉투라는 명칭은 거기서부터 출발했던 거였고 이 노란 봉투법은 어쨌건 이 노동자가 정당한 쟁의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사측이 무지성적으로 이제 손해배상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제약을 하는 형태의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당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노조들이 미친 듯이 계속해서 집회를 벌일 것이다. 뭐 폭력적인 집회를 벌이면서 여기저기 물건을 부시고 돌아다닐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유언비어예요. 이게 손해배상 자체 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정당하게 이 실질적으로 노조의 정당한 쟁의 활동 바깥에서 벌어지는 피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해라라고 이렇게 범위를 지극히 제한하는 법률이고 이 법률은 사실 그동안 대법원의 판례들을 통해서 사실 남아있는 내용들을 실질적인 이제 법률 조항으로 가져온 형태의 법률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특별한 법률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으로도 오늘 아침에 그 시선집중에서 박주민 의원도 인터뷰를 하셨는데 어쨌건 그런 내용의 법률입니다. 아니 물건 부수면 물어내야지.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의도를 가지고 형법에서 중요한 건 어쨌건 의도를 가지고 이제 부셨느냐 안 부셨느냐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앞에서 그냥 대치하고 있는 중의 상황에서 이게 밀리다가 우연히 경찰이 방패를 부셨어. 이게 힘이 좀 강하면은 좀 땡기다 보면은 부셔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경찰 방패 부셨다고 한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적합하겠습니까? 물어내야지. 아니 그러니까 물어내더라도 그 방패값만 물어내면 되지 왜 300만 원, 500만 원 가까이 한 막 10배, 20배 되는 금액을 내야 되냐고. 기본적으로 그건 그거죠. 그걸 물어내라라고 청구하는 것 자체가 그 기본적인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라는 더 상위 가치, 상위 가치에 어긋나느냐 안 어긋나느냐에 대한 그것도 것을 중요하고. 시작하는 거죠. 방송 3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송 3법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경영진의 이사회 구조를 바꾸는 걸 아예 법률로 잡아놓은 게 방송 3법이라고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방송 3법은 첫 번째로는 방송법이 있고요. 방송문화진흥법이 있고요.
그 방송 교육 방송 한국교육방송 공사법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KBS, MBC, EBS의 이제 이사 구성 같은 경우에가 야당, 그다음에 여당, 대통령 이런 식으로 9인 내지는 12인 정도인데 그거를 21명 정도로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천을 기존에는 야당, 여당, 대통령 정도가 그 이사들을 추천했는데 정치권만 그걸 갖고 있었죠. 박문진이 추천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뭐 시민계라든지 학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추천권의 주체들을 조금 더 넓혀서 이사 자체를 늘리는 것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ZDF라는 방송사의 이제 방송 평의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이 사회적 약속 시스템으로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사들을 다양한 계층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그 이사회가 공영방송의 다양한 방향들을 결정하는 것인데 역시 이제 석사야. 그 모델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왜 이런 것이 입법이 되고 왜 이런 것이 논의가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과거 10여 년 전에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 공영방송에 대한 압박들이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그 MB 때. 방식은 이사회를 바꾸고 이사회 사장을 바꾸고 그 사장이 인사권을 행하고 그런 것들이 누적됐고 시민들이 그런 것들에서 인지되다 보니까 아, 이 모델은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방송사법이 10년 만에 입법이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치는 사회에 후생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그 현상을 막기 위해서 법률이 제정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왜 방송 3법이야? 방송 4법 해주면 안 돼? 아니, 우리는 까면 안 되는 거야. 아 왜 우리 안 넣어줘?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 벌어지는 이런 언론에 대한 것들, 공영방송 해체에 관련된 것들. 를 바탕으로 다음번에 방송법이 제정될 때 그건 또 몇 년이 걸릴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그냥 이사회를 바꾸는 방식은 10여 년 전에 일어났던 방식인데 지금의 방식은 재원을 압박하는 방식이에요. 수신료를 잘라버리고 혹은 저희처럼 지원금을 예산을 끊어버리고. 끊어버리거나 조례를 삭제하고. 근데 이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KBS, MBC, EBS, TBS, 아리랑 TV 이런 공영 방송사들의 재원 구조가 각각 제각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영 방송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의 모델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미국 되게 좋아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스탠다드. CPB라는 게 있습니다. 코퍼레이트 브로드캐스팅 퍼블릭 브로드캐스팅. 퍼블릭 브로드캐스팅. 근데 거기는 일종의 기금이에요. 그 기금이 국가로부터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기금이 PBS라든지 혹은 NPR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플랫폼으로 들어가는 거죠. 공영방송들을 한테 돈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신료라고 하는 개념은 KBS가 혼자 계속 다 갖고 가는, EBS가 3%밖에 안 뜯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쟁이들. EBS가 그거를 늘리려고 할 때 KBS가 막았어요. 맞아. 수신료는 우리 거야라고 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수신료 징수 한전 건지정에서 폐지 이렇게 하니까 속수무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사들이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기금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합심하고 그리고 그 중에 돈을 받아가는 거에 대해서 서로 경쟁하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통합징수법 혹은 공영방송세법 이런 형식의 통합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5년에서 6년 이후에는 필요하다. 근데 아우 그 5년 6년이면 될까? 더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되게 필요하다. 근데 이게 아니, 지금 당장의 법률도 사실 거부권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이 방송 3법도 그렇고 통과됐다는 것에 의의는 분명히 있지만 네.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를 발휘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이거든요. 그거 비슷한 게 하나 있긴 있어요. 방송발전기금이라고. 방발기금. 방발기금이 비슷한 건데 너무 양이 작아요. 그리고 방발기금 민영사들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민영사들, 지역사들 다 들어오는데 전체적으로 공영방송을 위한 그 전체적인 재원 그런 수신료의 개념에서 좀 더 그럼 수신료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사실 수신료라는 명칭을 이참에 좀 바꾸는 시도도 좀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의견을 들은 구독료 뭐 적은 이런 식으로 있어요. 바꿔도 되고. 아 근데 지금 너무 먹물 얘기니까 재미없어요. 아니요, 우리 이런 얘기를 원하시는 청취자가 드디어 나타나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런 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 것 아 같은데? 댓글 달려주신 분? 네, 이런 얘기를 자, 원하시는 윤영원 거지. PD가 소개해 주십시오. 네, 뭐 망원동 편의점님께서 저희 팟빵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늘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예전 시네타운 19 느낌 나요. 세상 이야기 많이 하다가 영화 토론하는 구성이 좋습니다. 예전에 뉴스타파도 후원하고 부모님께 구박받으면서 경향이랑 한결에 구독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요새는 힘이 좀 빠졌어요. 모든 게 파편화되어서 뭘 할 수 있을지 뭐가 옳은지 그냥 조용히 웅크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고 눈웃음
주었습니다. 움직이세요. 뭐든지 움직이셔야죠. 원래 사회를 바꾸는 동력은 아주 이분이 한 사소한- 45일 수도 있어. 아니 나이는 상관없어요. 사실 사회가 바뀌는 건 아주 소소한 개인들이 소소한 움직임을 벌이기 시작했을 때 그게 모였을 때 큰 어떤 변화의 물결이 나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어떤 내가 원하는 법률, 내가 원하는 내용들의 어떤 조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진행되는 과정은 쉽지 않아요.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TBS가 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내부 구성원들 중에서 누구라도 의원들을 직접적으로 만난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내가 여기 출신의 사람들이 과연 시의원에 들어가 있었어도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 태극기 들고 나갈 수도 있죠. 그러면. 한겨레 경향 그것도 했잖아요. 아니 설령 태극기 부대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표현에 있어서의 혐오의 문제는 좀 차치하더라도 꼭 반드시 집회라는 게 뭐 좌파의 전유물이냐라는 지적에 대해선 좌파도 좀 들으면서 그건 좀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어떠한 시민이 어떠한 정치적인 욕구 혹은 다른 어떤 요구 사항들을 발휘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러한 문화가 만들어져야 바람직한 민주주의가 나오죠. 그리스와 같은 형태. 근데 사실 전국토가 아크로폴리스가 돼야 되는 거죠. 전국도 서울 되는 것처럼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튀어나와야지. 그 사실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뀐 이후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저도 그렇고 무기력해졌죠. 지금 저도 사실 시사 프로그램 하다가 짤짤이 쇼 이런 거 하다가 안 하고 업계에 있는 저조차도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그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응원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치 혐오인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곳이 집권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을 때 관심을 끊어버리는 것, 무기력해지는 것. 근데 그렇게 되면 나쁜 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사라져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악인은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시스템은 최악의 악인이 나와도 그 악인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긴 하다만 그게 민주주의 시스템이긴 하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은 그레이드를 나눠서 평가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짜리 악인이 있어요. 마이너스 3짜리 악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은 마이너스 3짜리 악인이 되도록 하는 게 맞잖아요. 그냥 둘 다 죽이는 선택지도 있죠.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주의는 차악을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혁명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둘 다 싫어라고 해서 그냥 관심을 끊어버리면 마이너스 10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렇지. 자극적이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0이 이기게 돼 있거든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10을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머리를 써야 됩니다. 사실 민주주의가 운영되기 위해선 아주 시민들이 굉장히 피곤해야 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은. 피곤해요. 저도 피곤해요. 모두가 피곤해야 하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정상적인 네. 민주주의가 그리고 되죠. 저기 시네타운 19 느낌 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 우라카이 한 거거든요. 처음에 만들 때. 그런 거 그걸 비밀로 해야지. 영업 왜냐면 세 분들 비밀인데. 너무 좋아하는 선배들이기도 하고 저는 오래 들었고 더군다나 SBS 시네타운 19이 만들어졌을 때 그 당시에 CP님이 지금 저희 사장님이세요. 아 그래요? 네. 나 몰랐네. 그래서 그 당시에 CP님이 저희 사장님이셔서 이거 해석하다가 걸렸을 때 안 혼나겠다. 아, 사장님한테 들려드릴까요?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왜 좀 들으라고 안 돼요. 하자.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들으라고 하자. 반성 좀 하시라고. 같은 사장님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의 영화는 뭐죠? 뷰티 인사이드입니다. 2015년 영화고 한효주가 한효주 그다음에 남자 주인공 너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예. 사실상 박서준이 주인공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유연석입니까? 난 박서준입니까? 유연석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 그 나레이션 박서준 아닌가? 나레이션은 유연석이에요. 유연석이에요? 네. 나 박서준인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네이버 평점은 8.26점이고요. 감독님은 백종열 감독님이고 이분은 뭐 광고를 워낙 오래 해서 쓱 광고라든지 그 영화가 광고 같았어. 한 편의 광고 같았죠. 자 줄거리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라 그래야 되나? 어쨌건 주인공들 이름은 우진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이 친구가 18살에 어느 날 잠에서 이제 깼는데 학교 갈 준비를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이게 학생의 몰골이 아닌 거죠. 이게 나이가 엄청 많아진 남자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자기의 몸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엄마가 일하는 가게로 우진이 놀라서 후다다다다 가는데 이 엄마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안아줘요. 이거는 나중에 이 이유는 나중에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데 어쨌건 이제 우진이 가지고 있는 이게 병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잠에 들었다가 일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으로 변화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 변화하는 대상은 뭐 나이도 상관없고 성별도 상관없이 막 남자도 됐다가 여자도 됐다가 아이도 됐다가 어른도 됐다가 하는 구조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데 이 우진에게 어쨌건 3년 동안 계속 매일같이 찾아오던 친구 상백이 있고 이 상백 한 명과 상백이라는 친구와 함께 알렉스라는 가구 브랜드를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진은 얼굴을 당연히 알릴 수 없고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신비주의 가구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게 되고 상백은 이 우진이 디자인해주는 가구들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일을 하면서 둘이 같이 사업체를 운영을 하는데 우진이 어느 날 자주 가던 가구 판매점에서 이제 이수라는 여성을 보고 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성별은 계속 바뀌지만 어쨌건 그 섹슈얼적인 측면은 남자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죠. 엄마가 아들이라고 했죠. 그렇죠. 원래 태어난 건 남자였어요. 남자였으니까 이 이수가 이제 한효주 씨가 연기한 이 캐릭터인데 이 우진이 그래서 이수를 보고 반해서 매일같이 새로운 얼굴하고 손님인 척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요. 이수를 찾아가고 이수랑 어쨌건 계속 뭐 짧지만 대화를 계속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수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진이 이수에게 고백하기로 마음을 먹고 계속 시간을 좀 보내요. 왜? 내가 멋있는 이제 인물에 걸렸을 때 그때 가서 고백을 하겠다. 그때 가서 이제 데이트 신청을 하겠다라 그래서 드디어 이 원하는 잘생긴 모습이 나왔을 때 이수를 찾아가서 데이트 신청을 하게 됩니다. 박서준 얼굴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우진이 이수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이수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둘의 데이트가 시작되고 이 자신의 그 알렉스 회사 사무실에서 같이 초밥 시켜 먹고 뭐 이러면서 그 서로의 얘기를 하면서 더 가까워지게 됐는데 이 우진이 어쨌건 이수랑 데이트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고 이러니까 너무 아쉬우니까 다음 약속을 잡으려 그래요. 근데 다음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날 약속은 이제 이수에게 이제 그 부모님 기일, 엄마의 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날 안 되고 그 다음 날 만나야 하는데 우진은 어쨌건 자기의 그 모습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틀 밤을 꼬박 새요. 이틀 밤을 꼬박 새고 그 이틀째 되는 날 아침에 가서 만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전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철 안에서 잠이 들어버리면서 이 박서준의 모습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약속장에 나타나지는 못하게 되죠. 이 상황을 계속해서 내가 밤을 새면서 만날 수는 없으니까 상황을 사실대로 고백하고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천우희의 모습을 한 상태로 이제 이 이수가 일하는 가구 판매점에 계약 직원으로 입사를 했고 해서 예, 이수에게 가까워지고 이수에게 이제 이수에게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면서 실질적인 이제 나의 상황은 이렇다라는 걸 우진이 이수에게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수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는데 어쨌건 실제로 우진이 변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 나서 이제 이수는 우진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받아들이겠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이 둘이 그렇게 이수가 마음을 먹고 받아들이면 이 둘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계속적으로 외모가 바뀌고 있는 상대를 만나고 있는 이수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뭔가 공허함도 느껴지게 되고 이런 상태가 오다 보니까 사실 자신의 일상생활에게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신경안정제를 처방받는 상황까지 오게 되죠. 근데 우진이 이제 이수의 이런 상황을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됩니다. 뒤늦게 알게 되고 나서 헤어져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 헤어짐을 얘기하고 한국을 떠나서 이제 체코로 넘어가죠. 근데 이수는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진이 떠난 이후에 일상을 찾는 듯해 보이지만 일상을 찾고 나니까 다시 또 우진이 그리워지는 상황이 오고 이제 이 이수가 우진의 그 동업자였던 상백을 찾아가서 우진의 안부를 묻던 중에서 이제 그 평소에 우진이 만들던 스타일의 가구의 원산지가 체코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이수가 직접 우진을 만나러 체코로 넘어가게 되고 이 넘어갔을 때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이 당시 우진의 모습은 유연석이었고 자연스럽게 이수가 우진에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둘이 좀 뭐 행복하게 끝났다라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부하다. 우리가 흔히 영화 주제 중에 하나가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그렇죠. 뷰티 인사이드. 그러니까 뭐 영화 제목 그대로 그거를 주제로 삼는 영화들이 많은데 그걸 약간 스마트하게 포로했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약간 그 주제 자체는 저 약간 진부하다라고 느껴졌어요. 사실 저는 미녀와 야수의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치. 미녀와 야수 맞아. 그 뷰티 앤 더 비스트잖아요.
그렇죠. 뷰티 앤 더 비스트, 뷰티 인사이드. 저는 요것도 라임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뷰티 인사이드는 뷰티 앤 더 비스트의 번외고 거기서 상상력으로 이제 시간 여행자의 아내 같은 것을 얼굴이 변한다라는 상상력 하나의 장치로 인해서 얼굴이 계속 변하는 사람, 근데 그게 자의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적으로 변하는 사람. 자, 그럼 그런 사람하고 사랑에 빠진 여자는 어떤 감정일까를 깊이 들어간 거라고 게다가 생각해요. 하필 그 여자는 미녀야. 그렇지. 근데 나 보다가 저렇게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은. 계속 바뀌는 거? 그러니까 불편한 그래요? 점도 있는데, 나 일어났는데 갑자기 딱 어느 날은 장동건이야. 나에게 24시간. 일어났는데 어느 날은 거지야. 이름도 모를 거지야. 그럼 어떻게? 아니 나의 그 자산은 그대로 있잖아. 근데 생긴 게 생긴 몰골이. 그럼 오늘 하루만 참으면 되잖아. 내일을 또 기다리는 아니면 그 건다. 할머니 됐을 때처럼 2시간 잠깐 자고 오면 되잖아. 그렇죠. 긍정적이다. 맞네. 아니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여자를 꼬실 수 있는 거잖아요. 남자도 꼬실 수 무슨 있는 남자도 거잖아요. 꼬실 수 있어. 근데 내가 외모는 일단 자고 일어났던 여자가 되어 있어. 근데 어쨌건 내 속마음은 남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남자한테 끌릴까? 그런 데잖아. 그런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사이드는 남자인 거 아니야. 인사이드는 남자죠. 근데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그 우리 저번에 봤던 신카이 마코토 애니 뭐였죠?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은처럼 이렇게 만져볼 수 있잖아요. 많이 못 만져보셨습니까? 혹시 그래서 그런 건가? 아니 나는 제일 사실 동감 갔을 게 그 이동희가 처음에 이동희 배우가 그 박진혜로 배우로 바뀌었을 바뀌었을 때 때 같이 술 마시다가 만져봐도 되냐? 한 번만 주라. 나한테 한 번 줬다. 아니 근데 최악이야. 근데 나도 가끔은 그 생각은 해.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오르가즘을 더 지속적으로 높이 오래 느낀다고 하니까. 하잖아. 남자는 한 방이고 여자는 지속성이라고 하는데 난 그 느낌이 궁금하긴 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남자로서는 원나잇을 계속해요. 남자일 때는 여자일 때는 안 했을까?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 궁금하니까. 근데 그 장면에서 안 나와. 그 장면에 나오면 19세가 되기 때문에 흥행이 안 돼.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그러니까 그런 상상력들을 자극하면서 되게 야한 씬들을 진짜 야하지 않게 표현했어요. 내가 볼 땐 감독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지금 야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감독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감독도 것 같은데. 생각했어 100%. 그건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한 장면을 야하지 않게 그러니까 그게 광고를 하시던 분이라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진욱으로 변했을 때의 그 한효주 배우와의 배드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드씬은 아니에요. 침대가 나오지 않아요. 러브씬이에요. 근데 그것 표현들을 가슴과 둔부가 나오지 않으면서 진짜 야하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등이랑 어깨만 나왔어. 등, 어깨, 귀, 콧날, 입술 등의 곡선들을 활용해서 계속 페이드를 줘요. 근데 그게 막 점이는 거예요. 웬만한 야동보다. 요즘 나- 진짜 많이 외롭나 봐. 진짜 많이 외로운 것 같아. 날씨가 추워지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따뜻한 걸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와우. 나도 하고 싶다가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표현하지? 그러니까 솔직해집시다. 마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추상화를 감상하는 듯한 느낌으로 저는 봤거든요. 갑자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 그 자고 싶다 아니다는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지고 싶다는 확실한 것 같아. 나는 그 생각도 들었어. 그 장면 보면서 매번 바뀌면 거기 사이즈도 달라지는 건가? 당연히 달라지죠. 그 신발 옆에 보면 콘돔도 사이즈별로 이렇게 있어요. 아 진짜? 나 못 못 나 봤어. 아니에요. 봤는데? 있을 거라고. 와 진짜 그 대단하다. 언니가 페미돔 주잖아요. 아 그치.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정도 녹음하면 이제 다들 영화를 보고 나서 다음 주에 녹음을 할 때 대충 이런 얘기가 나오겠다 예상은 하잖아요. 예상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진짜 예상도 못했어. 아니 진짜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잖아. 왜냐면 체격도 달라지고 애기도 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당연하죠. 당연히 중요한 부위의 사이즈도 달라지겠지. 달라지겠죠. 와 대박이다. 달라지겠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샤워하면서 애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19세 어찌 상관없지 뭐 꽃춘 쿠키라고 하잖아요. 네. 여성들은 그걸 꽃춘 쿠키라고 하더라고. 이 꽃춘 쿠키가 매일 아침 자기가 매일매일 달라지는 곳이. 한효주 입장에서도 맨날 볼 때마다 달라질 오, 거 나 아니야. 한효주 입장에 생각 안 해봤는데. 와 진짜 대박이다. 근데 이게 사실 여기서의 그 우진은 우진이라는 캐릭터를 그린 건 되게 좋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으로서 좋은 게 아니라
애인 남성으로서 되게 정말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으로서는 정말 괜찮은 남자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형적인 얘가 그거를 일부러 장치를 만든 것 같은데 가구 디자이너로 나오고 네. 되게 디테일에 강한 남자로 나오잖아요. 네, 섬세하고요. 맞아. 섬세하고 잘 챙겨주고 그리고 개새끼 짓을 안 해요. 물론 그러니까 원나잇은 했지만 그거야 뭐 그럴 수 있다. 그거는 뭐 쳐. 솔로에 딴 만나기 거, 전에 솔로에 딴 만나기 거니까. 근데 처음 이수에게 다가가는 장면부터 처음에 일단 탁 던져요. 초밥 좋아해요? 스테이크 좋아해요? 응. 근데 그게 플러팅을 하려고 던지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우진은 진심으로 며칠 동안 이수를 고민했지. 바라보다 고민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던진 거거든요. 응. 그래서 그 이후에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자기 작업실로 데려가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수는 당황하고 그게 거기서 우진의 진심이 이수는 느껴졌던 거예요. 이 남자가 날 뭘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가 이수가 느껴졌고 실제로 우진도 그런 마음이었고 그리고 더 이후에 이수가 자신 때문에 신경안정제를 먹고 그런 창란증을 일으키고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진은 정말 괴로운 상황에서 끊어내요. 여기서의 우진은 근데 우진이 헤어질 때는 내가 널 정말 사랑하지만 뭐 이런 표현 하지도 않아요. 진짜 사랑하는데 진심으로 이수를 위하기 때문에 그거에 드러난 장면이 그 엄마가 자기 그러니까 그래, 아빠가 아빠.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마 걔도 힘들 거야라고 해서 상황 설명을 해주는데 그렇죠. 그 눈동자 흔들리는 연기를 통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걸 되게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 되게 컸는데 아무튼 그래서 유진이 되게 찌질한 캐릭터가 아닌 건 게 이게 찌질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자기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그거를 자기는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상대한테. 내가 널 진짜 이렇게 사랑한다. 이럴 수밖에 없어.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나도 살아야 되니까. 나도 내 마음을 풀어야 되니까. 하지만 우진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헤어지자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린다는 거죠. 끝맺음에 있어서도. 물론 한효주 배우는 괴롭죠. 괴롭지만 그렇게 우진이 딱 단칼에 끊어내줬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올 수 순간적으로 있었지. 안도를 느끼고 일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게 진짜 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진이란 캐릭터는 얼굴이 계속 바뀌지만 그 우진이란 캐릭터의 성격 혹은 남성적인 그 면들은 아주 좋은 상인 거예요. 그런 남자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얼굴이 바뀌는? 사이즈가 바뀌는? 근데 사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그렇게까지 야한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 다시 보니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 그때도 처음 봤을 때도 약간 좀 의문이 들긴 했었는데 이 감독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히려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외면은 중요하지 않아 내면이 중요해라는 얘기가 얼마나 허황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되게 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되게 뭐랄까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처럼 되어 있는 어떤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인 것 같기도 한데 외면은 중요하지 않고 항상 내면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게 그 후보가 내고 있는 정책들에 집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어떠한 캐릭터가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우리가 라디오 PD들이 항상 얘기하는 늘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이걸 이제 좌파들은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보 정당에서 있는 그 젊은 친구들 보면 그 국민의힘에 있는 젊은 친구들에 비해서 항상 일반 대시민들을 상대로 할 때 힘이 딸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못생겨서요? 그 좀 이렇게 추레하니까요. 박주민 의원님 얘기하시는 겁니까? 근데 사실 저는 박주민 의원도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던지는 그 수많은 이슈들이 진짜 하나하나 놓고 보면 무시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묻힐 만한 이슈들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비슷한 메시지에 비슷한 양을 엄청 열심히 지금 내고 있는 이탄희 의원, 이소영 의원, 박주민 의원 셋을 놓고 봤을 때 주목도는 누구한테 가냐는 거지. 카리스마라는 게 중요하죠. 응.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얼굴빨이 있었고요. 네, 그 얘기도 당연하지. 당연히 하려고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도 지지자들조차도 그랬단 말이야. 문통이 잘생겨서 국격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허황돼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되게 신랄하게 비판을 가하고 있지만 사실 인간의 감정의 아까도 처음 얘기할 때 인간의 감정의 영역과 이성의 영역이
다르다. 결국은 감정이 우선적이다라는 얘기가 이런 부분에서 결국 드러나는 거다라고 그 말인 얘기하는 즉슨 거지. 박주민 의원이 한동훈처럼 패셔니스타에 가발까지 쓰고 나왔으면 그랬으면 박주민 의원은 대선 후보 가면 돼요. 대선 그렇죠. 후보. 그러니까 어. 중요하죠. 이미지 메이킹. 그러니까 킹스 메이킹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킹스 스피치. 그러니까 이거는 안타까운 거예요. 박주민 의원이 안타까운 이미지 거. 메이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용법이고 그 음. 마케팅은 법인뿐만이 아니라 일반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거거든요. 전 PR이라고 표현하고 그죠. 싶습니다. 그 PR이 맞죠. 정확하게 PR이죠. 그 PR 부분도 이미지 메이킹도 하나의 PR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은 신경 써야 되는 게 이제 지용 PD가 얘기한 부분이고 그거는 저는 매력 어트랙티브네스라는 부분이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외형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외형이라는 것은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아우라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옷이 될 수도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매력이라는 부분에서 집중한 것이고 저는 그러니까 외형이 중요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거는 초두 효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보다 저는 더 본질적인 것들을 영화에선 줘요. 그게 그 이수의 아버지가 하는 대사. 오늘 왜 이렇게 영화 얘기하면서 입맛을 다시십니까? 나 또 내가 야한 무슨 얘기하려는 개새끼예요. 줄 알았어. 아니 아니 자꾸 소리가 들어와서. 아니 근데 잘 생각해봐. 그 뷰티 인사이드의 주인공인 우진조차도 잘생길 때만 가. 영화 대사에서도 그 얘기가 있어. 맨 처음에 다가갈 때부터 첫 인상이 중요하니까. 라고 하기 때문에 박서준 얼굴일 때 먼저 다가간단 말이에요. 그치. 결론은 그래 내면의 아름다움도 매우 중요해. 하지만 첫 인상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내면이 아름다워도 안 봐. 안 봐. 어. 쳐다보지 않아. 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저는 이 주제가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길 바래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그렇게 뭔가 해석하면 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해석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죠. 역시 내면이 중요한 거야. 외모가 바뀌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뭐 그런 약간 이상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거라는 분석들도 당시에는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저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었고, 근데 지금 와서 다시 영화를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외모 존나 중요함. 그러니까 외모가 중요한 이유가 지용 PD가 얘기한 그런 초두 효과, 이미지적인 측면도 있지만 더 저는 본질적인 것은 그러니까 이수의 아빠의 대사였었어요. 엄마는 엄마 저 보고 싶지 않아? 엄마 왜 보고 싶어 할 때 아빠가 같이 늙어갈 수 있다는 거이거든요. 그러니까 외형, 어피어런스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냥 잘생겼고 매력적이다를 떠나서 그 사람이 메모리 되는 거거든요. 내 속에 그렇지. 이미지가 각인이 되는 같이 거죠. 늙어가는 거, 그다음에 시간을 같이 함께 보내는 거, 어떤 외형의 사람과 시간을 같이 함께 보내는 거, 그게 사실 외형이 가진 효과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은 맞아. 기억을 그림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종배가 더 못생겼어야 했는데. 지금도 짜증나게 생겼지만 더 못생겼어야 메시지가 좀 줄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아쉬움이. 그 어머니도 우진의 어머니도 그렇고 이수도 그렇고 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겠다. 이 사람이 힘들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신의 혼란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이 사람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 그렇지. 사람이 누구의 어딘가에서- 얼굴로 기억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지. 이 사람이 어딘가에서 죽어도 난 알아볼 수 없다는 것. 응.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이 외형이 지닌 효과, 아까 지용 PD가 얘기한 그 매력 혹은 초두 효과 그리고 기억이란 그림으로서의 기억이라는 거. 저는 이 두 부분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는 나중에 시간을 갖고 그것을 자기가 감내하겠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그쵸. 이수는 쌍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 같은 경우에도 노력을 좀 하는 게 항상 나오는 건데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느껴보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느꼈다라는 장면이 안 나와. 결국은 그냥 감내를 하는 거지. 그렇죠. 얘가 눈을 감고 이 사람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은 끝까지 안 나오거든요. 못 느끼죠. 못 어떻게 느끼는 느껴요? 거야 결국은. 내일이면 바뀔 감각이니까. 왜냐면 그치. 촉감 이런 거는 아무리 그러니까 뭐 촉감, 시각 이런 거는 감각이잖아요. 가치가 들어가지 않은 감각이잖아요. 그렇지. 아니 근데 촉각도 바뀌어 그 사람은. 왜냐하면 안았을 때 체구도 바뀌고 피부 결도 바뀌고. 그러니까 바뀐다고. 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살갗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그건 그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렇지. 그 얼마 전에 저도 그런 비슷한 영상을 봤는데 그 쌍둥이 자매가 있는데 자기들 남편들이 자기를 알아보나를 이제 실험하는 그런 거였어요. 궁금하다. 근데 남편들은 그러니까 숨기면 숨길수록 더 못 찾더라고요. 근데 부모님한테도 똑같은 테스트 했는데 부모님은 그걸 찾아내더라고요.
찾아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후드색을 입고 뒤에서 봤을 때의 느낌인데 부모님은 완벽하게 알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억의 축적이 부모님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거를 더 잘 찾아내는 것 같아요. 아이바오도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를 구분해요. 아니 어저께 야 왜? 생각도 못했다. 아니 어제 아 어제 그렇지. 처음 에버랜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으로 아이바오와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합사했거든요. 원래 그 에버랜드 측에서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를 따로 키우고 열흘마다 그렇지. 애들을 교체해줬어요. 왜냐면은 엄마가 함께 키우면 힘드니까. 근데 함께 이제- 키우면 하나를 죽인다면서요. 그럴 수 있죠. 고사시킨다. 그래서 이제 그 합사를 시키는데 아이바오가 놀라지 않기 위해서 그 아이바오의 분변을 아이들한테 묻혀줘요. 애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두 마리를 합사를 시키는데 엄마가 정확하게 루이와 후이를 구별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게 가능한 거고 사실 지금 영원 PD가 얘기한 그런 류의 이제 실험 카메라들은 그 AV 시장에도 비슷한 것들이 좀 있죠. 아 그거 뭔지 한번쯤 봤을 거 뭔지 알 것 같아. 나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까먹고 썼는데. 아 그게 옛날 90 그 한지 창호벽 뒤에 이렇게 남자들 서 있고 그렇지 2000년대 중반에 나왔던 여 그것들만 이렇게 구멍을 뚫고 나와. 왜 그러면 하필 그거를 만드는 곳들은 왜 다 일본인 걸까? 일본은 천재. 그러니까 나 처음에 그런 걸 보고 오 히트한데, 그러니까 이게 내 그런 거잖아요. 막 그 애기들 실험 하잖아요. 막 엄마 찾아가기, 엄마 이리 와 하면은 애기들이 막 자기 엄마한테 기어가는 거 그런 영상 그런 TV 프로그램들을 보다가 이제 일본의 그런 것들을 보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정말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기억, 인간의 추적 혹은 본능적인 것을 확인하는 류의 영상은 다양한 분야에 있다. 기억 중요한 것 같아요. 야, 이 예쁜 얘기 이 예쁜 영화를 가지고 AV까지 가네. 야 놀랍다 진짜. 아이바오 팬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는 들으셨어요. 마지막에 키스 씬을 하잖아요. 한효주 배우가 서 있고 촥촥촥 총 나 123명의 우진이거든요. 네. 그거 저 촬영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그거 근데 진짜 거기 가사 한 거야 다? 그건 모르겠어요. 뒤에가 크로마키에서 하지 크로마키일 않았을까? 거야. 아마 뒤에는 크로마키일 거고 그게 그 배우들이 120명이 쫙 한 줄로 서 있대요. 한효주 배우가 한쪽에 서 있고 한 명씩 가서 키스를 찍고 나. 다음 한효주 배우 배우들도 너무 웃겼겠다. 한효주 배우가 점점 힘들어. 아 근데 그 키스씬 얘기하니까 그때도 그래서 그 씬도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 마지막 장면 어쨌건 나온 애들이 다 키스를 하다 보니까 고아성이랑 키스하는 네, 씬이 맞아요. 있어서 그게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그래도 좀 더 동성애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컨텐츠가 있지만 많이 나왔죠. 그때는 또 그게 많지는 않을 때여가지고 그것도 좀 기사화가 됐던 걸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씬이 있다라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 배급사에서 바이럴화되기 위해서 좀 하지 일부러?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씬이 그렇게 자극적이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바이럴일 수도 있다. 궁금해서 끝까지 봐라. 끝까지 많아. 저는 아직까지도 그 이동희 배우의 그 야매떼가 제일 생각이 나요. 아 이동희 배우 연기 너무 잘하지 않아? 이동희 이 영화는 진짜. 이동희가 사실 이동희 배우가 빠졌으면 되게 안 돼. 루즈한 영화예요. 맞아요. 근데 이동희 배우가 진짜 자신의 역할을 탁탁탁 해줘가지고 야, 한 번만 주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촐싹대는 친구 역할. 그렇죠. 너무 이거를 잘 살려줘서 이동희 배우가 그 일본식 마제소바에 들어가는 참깨 같은 역할이었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없어도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되게 밍밍한데 밍밍한데. 정확하게 딱 뿌려져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과하지도 않고 그런 역할들을 너무 잘해줬었던 것 같고 여기는 연기 잘하는 배우 다 나왔어요. 그리고 김상호 배우의 그 멜로 연기는 어디서도 볼 수 없습니다. 그 짝사랑에 빠져 있는 김상호 배우의 연기는 뷰티 인사이드가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보통 누군가를 때리거나 맞거나 하시거든요. 김상호 배우는. 선생님으로 나오거나. 그러니까 그 선생님으로 나와서 누굴 때려. 아니면은 어디 그 중소기업 사장님으로 나와서 어디 맞아. 보통 그런 역할 하시는 분인데 여기서는 진심으로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멜로 연기. 그게 되게 매력적이었던 포인트 같습니다. 다음 주 영화 뭐 할까요? 우리 다음 주는 우리 회사도 망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V4 벤데타가 멜로로 볼 수 있을까? 그거는 반란 영화잖아. 그것도 나름 입이랑 뭐 연애는 인어공주 볼래요? 디즈니 볼까요? 실사? 그 로맨스 완벽한 로맨스 영화 아닙니까? 인어공주? 네. 자, 인어공주 봅시다 그럼. 다음 주 영화는 인어공주입니다. 안녕. 안녕.